예,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부부 강의를 할 때는 이제 부부 같이 와서 하거든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오늘 서서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의자를 이렇게 좋은 의자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앉아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네, 불편하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강의 다니는 곳 중에서 세팅이 가장 아름답게 잘 되었습니다. 정말. 누가 세팅했는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정의 중심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엄마, 아빠, 또 남편, 아내가 있는,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만들어 주신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 부부, 자녀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은 어디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부일까요? 자녀일까요? 그렇죠, 부부죠. 그럼 다들 이제 아시는데 부부가 1순위죠. 순위를 따지면 그럼 2순위는 어딜까요? 부모일까요? 자녀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요즘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적용하냐면 우리 사회가요,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갔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자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전통 문화에 굉장히 영향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효하면 전통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뭔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 가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한다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것 때문에 부모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는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효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서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우리 남편이 효자래서 우리 남편을, 그 효자 남편 볼 때마다 나는 존경스럽고 또 존경스럽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웃으시죠, 그렇죠? 왜 웃으시는지 아시죠? 효자 남편하고 사는 아내치고 마음고생 안 하는 아내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아버지를 떠나는데 어머니를 못 떠날까요? 누가 나를 키웠어요? 어머니가 나를 키웠잖아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아버지는 돈 벌어온다고 사실은 세상에 있고 집안일은 돌보지 않으셨잖아요. 거의 눈물로 나를 키우신 분이, 모든 걸 희생하신 분들이 우리 부모,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불쌍한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한테 잘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엄마한테 잘못하면 용서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행복할까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자, 이 아내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기 시작할까요?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너 하나 믿고 산다. 나는 너 하나 믿고 산다. 그럼 아들은 또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엄마한테 착한 아들이 돼가요. 또 결혼할 때 누구를 또 품고 가요? 또 엄마를 품고 가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한국의 고부간의 갈등의 아주 핵심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장모와 사위 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신혼이혼에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한 것은 한 3년 전에 2.5%인데요. 장모하고 갈등 때문에 이혼한 케이스가 10.7%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우선순위를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남편은 제가 아버지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뭐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부부관계에서는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인,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인 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선물을 줘야 돼, 자녀한테? 네, 엄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는 것. 그래서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 권위라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나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문의 뿌리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존중과 배려, 권위, 이것이 인성의 뿌리거든요. 이것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사회 속으로 점점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영성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다시 우리 인성과 사회성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데, 지금 한국 가정의, 한국도 교회, 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인성과 사회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인성과 사회성의 뿌리는 하나님 만드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 이걸 저는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부르거든요. 이 생명나무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한국 교회가 자꾸만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영성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순위는 부부고, 2순위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고, 3순위는 자녀라는 것.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우선순위를 지켜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1순위였고 요즘엔 누가 1순위예요? 자녀가 1순위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48년 지나서 49년째 들어갑니다. 우리 노부부죠. 70대입니다. 노부부인데 저희는 시어머니 장모학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들은, 전 아들만 둘이니까 시어머니죠. 우리 시어머니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지금 보면 어떠냐면 젊은 아이들 인터넷 보면 시자 들어가면 아주 이를 갈죠. 무섭디다. 그래서 얘들이 시집이 싫으니까 뭐 시금치도 안 먹고 뭐 시청도 돌아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물론 잘 몰라서 잘못해서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어른들의 역할은 젊은 아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잘 기억해야 될 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친정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를,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그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 자녀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되네. 그래서 노후보험 중에 가장 좋은 노후보험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한테 잘하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최고 노후보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이게 가족 시스템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제가 보면 이 소통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인데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또 감정이 막히고 이제 그런데 소통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봉독하신 말씀 중에 이제 잠언 15장 1절 4절 말씀이 있고 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자녀 양육의 그 황금률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에베소 6장 4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뭘까요? 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이들한테 가슴에 들어가지 않는다. 머릿속으로는 갈 수 있지만 가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이들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상하게 만들어요. 이 자식아 그것도 모르냐?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엄마 말이 틀려? 윽박지르죠. 그러면 뭐가 상해요? 아이들이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너 몇 번이나 알아듣겠냐? 아이들이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엉뚱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부부간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나무 공동체에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문제점 뭘까요? 소통의 문제 아닌가요? 소통이 안 되는 걸 불통이라고 그러죠. 불통의 단계를 넘어서면 꼴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께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꼴통이세요. 꼴통이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 들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점은 이 동의보감에서 허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의보감 아시잖아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다. 기가 통하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혈이 통하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막히면 아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통이 되면 공동체는 아프지 않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통이 되면 그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소통이 세상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시점에 다 이뤘다 하실 때 뭘 다 이뤘을까? 소통의 물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인간과 인간의 소통,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놓으신 분. 그게 영성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이 소통이라는 거.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소통을 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부부간의 소통.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아담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통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자, 소통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거다.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소통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산소를 로맨스라는 심장에 운반하는 혈액이다. 이 게리 토마스라는 그 유명한 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여기가 인간이 죽듯이요. 소통이 안 되면 결국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공동체도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은 대화거든요. 여러분 성도 사실은 소통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거, 손을 꼭 잡아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소통의 수단인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대화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여러분 부부간에 보면 대화는 해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는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온누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은 그 40대 그 중반에 부부가 저를 보더니요.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 장로님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 있어서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됐는데 그 앉자마자 그 아내를 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아니 당신이 언제 나한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자세하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들어오더니요. 여보 우리 동네 그 사거리 있지? 거기 오는데 보니까 그 스시집이 하나 생겼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요즘에 장사도 힘든데 어떻게 스시집을 시작했냐? 대단하다 용기가.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아내가 오더니요. 여보 내가 오늘 또 들어다 보니까 그 스시집 주차장에 차가 제법 많던데 그러대요. 그래서 야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구나. 야 다행이다. 야 좀 어렵다는데 제가 그랬대요.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또 한 번은 들어오더니요.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오늘 보니까 제가 어제 그 우리 동네 그 누구 친구 있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거기 갔다 왔는데 스시가 맛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대요. 야, 주방장을 잘 썼나 보다. 야 주방장 잘 만나야 되는데 잘 됐다고. 야 잘 됐구나 그랬대요. 자 그런데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랬냐는 거예요. 스시 생겼다고 그랬지. 스시가 맛있다고 그랬지. 근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러는데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 남편은 말기가 어두워요. 저희도 말기 어두워요. 저는 우리 아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스시가 먹고 싶다면 먹고 싶다고 얘기했죠. 스시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장사가 어려운데 용케 시작했구나. 또 여러분 여기 아주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거 많이 있죠. 어디 가다가 아내가 보고서 여보 저기 예쁜 산 그 기슭에 예쁜 카페가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저기에 그린벨트 아니냐? 어떻게 저런 데다가 저렇게 큰 집을 세웠냐? 저거 돈깨는 썼는데 또 백이 있나? 저런 데 하면 안 되는데 저기 비싸겠구나 뭐 그런 소리 해요. 그냥 가요. 그러면 아내들은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아내들은 왜 그래 얘기했어요? 가보고 싶어서. 그럼 가보고 싶으면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기 생겼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남편들은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요. 왜 어떻게 저기는 얼마나 들었을까? 저기 어떻게 세웠을까? 저기 그린벨트 같은데 이런 거 분석하죠. 그 대화는 하면서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냐 하면 저는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서울 아가씨하고 결혼한 경상도 남성들은 엄청 그냥 공격받습니다. 말기가 어둡다고. 그래서 어느 날 서울 아내가 남편한테 그랬대요. 달을 쳐다보면서 자기야 다리 박지 그랬더니만 경상도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와 달이 니대로 보라 카드나. 아니 달이 밝으면 뭐 커피가 마시고 싶다든지 뭐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든지 뭐 대화를 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얘기해요. 달이 밝지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보름이니까 라고 정확하게 해요. 야 보름하냐? 어제가 보름하냐?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틀렸나요? 맞잖아요. 그런데 감정은 상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런 거를 그래서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부부가 만나도요.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소통의 달인도 만나서. 이게 부부 간의 소통은 또 다르거든요. 가족 간의 소통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마주대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고, 듣고 말하며, 듣고 아까 에베소 1장,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는 걸 속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듣고 말하고, 그래서 관계가 성장하는 것.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동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동등한 관계. 아이들한테도 눈높이를 맞추라는 건 뭐예요? 같은 그 동등한 관계에서 아이들 얘기를 잘 들어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떠냐,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 대화를 연구하신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수학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첫 결혼해서 실패를 해가지고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이혼한 이유는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움의 방식, 즉 대화의 방식이라는 거죠. 대화의 방식, 싸움의 방식. 그러니까 부부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상담할 때 꼭 부부를 같이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부들이 저한테 꼭 먼저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말을 좀 들어보시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해 달래요.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싸우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들어보면요. 한 사람 들으면 그 사람이 죽일로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구만, 이상한 사람이면, 그런. 근데 둘이 같이 들으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아내는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좀 일찍 들어와서 나도 좀 도와주고, 나는 당신이 필요해, 애들도 당신 필요라고, 좀 일찍 들어와.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남편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려면, 더 이렇게 살려면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사람도 만나고 거래처도 늘리고 열심히 사람 만나야 되는데 좀 참으면 안 돼? 자, 그 말은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 대화의 방식이, 싸움의 방식, 대화의 방식에 뭐가 문제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연애 결혼해가지고요, 대학에서 만나서, 저는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혼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제가 많이 했던 얘기가 뭘까요? 내가 네 학생이냐? 제가 4년 선배거든요. 내가 네 학생이야? 넌 누굴 가르치는 거야? 참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내 여러분 뭐라 그래 그때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아니에요? 다 당신 잘 되라고, 우리 그렇죠, 잘 되라고. 그렇죠. 아주 사명감을 갖고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아주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난 네 학생이 아니니까 가서 애들이나 가르쳐.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뭐 신혼 때니까 방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제 아내가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그때 아내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예, 아내가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좀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내 말이 틀렸네요. 틀린 거 있으면 좀 대보래요. 근데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찾지도 마세요. 이분들이 하는 말은 거의 다 옳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분들이 먼저 드셨어요. 그리고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아주 잘 구분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네 운해가 잘 연결되어 있어요. 상황 판단이 빨라요, 아주요. 남자들은 자네 운해가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굼뜨고요. 여자들은 팬케이크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뇌가요. 남자들은 와플처럼 생겨가지고요. 남자들은 그 대신 집중력이 뛰어나요. 한 번 집중하면 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틀린 거 있으면 대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네 말 다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내용은 맞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반응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 관계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자, 제가 그래서 관계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관계는 이 감정에 좌우되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감정이 좋으면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감정이 움직일까요?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처럼 저를 가르치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네 학생이냐? 라고 반응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은 또 기분이 좋아요? 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관계가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내가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따라서 만일 내 명령을 어기고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감정이 그렇게 먹고 싶은 감정이 들지라도 내가 그 명령에 따라서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한다면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결국 감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뱀이 와서 감성이 풍부한 하와를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결국 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감성지상주의거든요. 감성. 이거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느낀 대로 살자. 감성에 충실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물론 감성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여기거든요. 자꾸만 감성지사유. 그래가지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요.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면요. 감정은 점점 부정적 강한 세를 벌여요. 자,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하고 감정이 좋을 때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그러면 더 먹어 그러고 뭐 생선도 발라주고 뭐 내일 당신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내일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감정이 상했는데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시충인가 저거? 저거 터진 입이라고 저거 들어가 저거? 자, 그런데 여러분 밤에 텔레비전 보고서 남편이 말이죠. 갑자기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아내한테 접근을 해가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확 밀어버려요. 확 돌아놓아요. 감정이 그 상했으니까. 자, 그럼 남편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나를 거부해? 그래서 성전쟁이 일어나요. 이래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방식이 깨어지는 거 이거예요. 또 관계는요 상호 경직이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적응과 반응이 자유자재로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연애할 때는 벤소리 다 해요. 코맹맹이 소리도 하고 말이죠. 벤소리 다 해요. 뭐 업어달라는 소리 다 해요. 심지어는 손도 까져도 손도 까진 얘기까지 해요. 오빠 나 손도 까졌어. 그래요. 그럼 오빠가 반응해야 안 해요? 반응해요. 반응해야지 이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흡 불어주고 말이죠. 약국에 가자 그러고 막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호들갑을 다 떨어요. 또 심지어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 또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아까 손톱 까진 거 괜찮냐? 난 자기가 아플까봐 밥이 안 넘어간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이거 헛소리예요. 이거. 자,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 누가 거기 끼어들지는 못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죠. 이게 이 방식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구하고 관계가 어렵다면 여러분 접근을 잘못했거나 반응을 잘못했거나 그 다음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접근을 안 하면 안 돼. 관계가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관계가 어려운 분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접근을 어떻게 했을까?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다시 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는 그걸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아시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관계 방식이에요. 인생 방정식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잖아요.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율법 시대의 관계 방식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른밤을 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른밤을 같이 치죠. 아니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또 쳐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그래야 감정이 풀리는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면 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이 필요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 시대 새로운 관계 방식, 이것을 지들한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고 떠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관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제가 결혼 주례를 가끔 하는데, 결혼 주례를 하면 신랑 신부가 들어오잖아요. 사실 신랑 신부가 들어와서 앞에서 선남 선녀죠. 근데 선남 선녀지만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남 선녀 같지만 이 두 사람 죄인이 앞에 서 있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양탄자를 밟고 났지만 꽃이 있지만,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양탄자 밑에 숨어 있는 지뢰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라. 지뢰가 터지기 시작한다. 일상의 지뢰밭을 걸을 것이다. 여러분, 일상의 지뢰밭이 뭘까요? 양말이라는 지뢰가 거기 놓여 있어요. 왜 양말을 거기다 벗냐요? 벗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탁통에 넣으래요. 연애할 때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또 화장실 가면 치약이 또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 치약을 가운데 짜냐? 밑에 짜야지. 뭐 신문을 봤으면 접어야지. 밥 먹는 태도가 그러냐 말이지. 왜 빨리빨리 오지 않냐? 이런 것들이 펑펑 터져요. 근데 그게 터져서 뭘 상하게 만들어요?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반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런 접근과 반응의 관계 방식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가르치셨어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우리 나름대로 관계 방식을 다 가르치잖아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첫날 이게 하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 방식을 자녀들이 카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는 꼭 폭력을 휘두르고 말이죠. 또 부정적으로 이던 아버지는 또 자기도 부정적으로 하고, 사랑을 표현할지 모르는 아버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욕을 하고 말이죠.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어렸을 때 예민한 시기, 그한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 아니에요. 특별히 이 아버지의 관계 방식에 애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위기의 순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렬하게 연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5년쯤 되지니까 야,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전공을 바꿔서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와, 내가 본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대구 선문시장에서 장사해서 우리를 키웠거든요. 늘 아버지하고 싸웠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다운 대화가 아니고 하면 그냥 싸우고, 그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결혼 딱 해서 보니까 이 4년 선배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제가 충고하고 조언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너 학교 가서 애들이나 가르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투, 그다음에 특별히요,
저도 경상도 여자잖아요. 경상도 여성들은 톤을 좀 낮춰야 돼요. 서울 사람들은 경상도 여성 말투가 굉장히 이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와예, 은지예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엄마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와요, 뭐라 카노 이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 늘 싸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센 여자들은 오사카 여자들이랍니다. 중국에서 제일 센 여자들은 상해 여자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세게 얘기한 여자들은 어디 여자게요? 경상도 여자. 그래서 윗지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버스 타면 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싸우느냐고. 그래서 우리 경상도 여자들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여자 들었어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상한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감정이 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 달라져서는 프로그램 보셨죠? 우리 아이 달라져서는 프로그램. 아이들이 달라지죠? 애들이 성격이 좋아졌나요? 성품이 다 달라졌나요? 누가 달라졌죠? 엄마가, 아빠가.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갑자기 성격이 좋아졌나요? 성품이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뭐가 달라졌을까요? 반응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가 짜증을 내고 발버둥을 치고 물건을 집어 던져도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뭐가 가라앉아요?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반응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 방식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버지들이 특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 다 옳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조심하십시오. 아이들이 나중에 그거를 카피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십시오. 그때일수록 더 여유롭게 아이들을 품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뭔가 지적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적하면 하나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를 바꾸는 대신 애들이 감정이 쌓이면 관계가 깨지니까 다른 건 또 안 바꿔요. 그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껌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폭발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계와요, 감정을. 인간은 생각보다 감정이 더 빠르잖아요. 생각은 나중 문제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고 있다. 길 가는데 그러면 감정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운 감정. 그래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뭘까? 이런 거거든요. 그 인간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에 저자한 이유도 이런 거죠. 우리 감정을 어떻게 이걸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근데 현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성지상주의. 그래서 인권과 결부시켜서 뭐 아침에 내가 남자면 나는 남자고 또 저녁 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또 여자가 되고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감성지상주의.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강하게 막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성교도소에서 여성만 있는데 두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여성만 있는데 봤더니만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취급하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를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자, 의사소통의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유롭게 듣는 연습을 해라. 대화는 듣고 말하고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다. 근데 듣는 태도가 있어요. 5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시하기. 네. 남성들이 어떠냐 하면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여성들은 특징상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컵 참 예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예쁘죠?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사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 컵 되게 예쁘죠? 김집사네 집 가니까 있더라. 그 김집사네 남편이 어떠고 해서 자꾸 이게 옆으로 줄줄줄 샌다는 거죠. 여성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또 여성들이 하는 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거미줄식 대화라 그래요. 이쁘죠? 나 시장에서 이뻐서 사왔어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김집사네 가니까 이뻐서 사왔고 김집사 남편이 어쩌고 그 다음에 남편 얘기하다 보면 또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결론만 말해. 결론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강해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소리 잘해요. 우린 남자들은 약간 논리적이고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말이죠. 느낌이 담겨 있고요. 아니 컵이 이쁘면 이쁘지. 그거 뭐 어디 가서 딴 집에 누가 사고 누가 좋아하고 그거 할 건 뭐 있어, 그죠? 컵이 예쁘지. 뭐 좋지 그러면 좋으면 좋은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무시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냐 하면 듣는 채 해요. 특별히 어떠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손흥민이가 2골 넣었던 3골 넣었던 우리 관계가 없죠. 손흥민이 그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남자들은요, 그죠? 남자들은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축구하는데 가서 아내들이 어떠냐면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야 얘기 좀 해. 그럼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말해봐. 그러면 이제 우리 급한 일이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게 이 사람들한테 남성들한테 듣길까요, 안 듣길까요? 안 듣긴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장로가 얘기했잖아요. 남성들은 좌뇌우뇌가 여성보다 연결고리가 좌뇌우뇌를 연결하는 그걸 뇌량이라 그러거든요. 뇌량의 폭이 남성이 여성보다 40% 적대요. 그래서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어떠냐면 한 일에 집중하면 깊이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안 들린대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MBC에서 제가 실험하는 거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들은 7가지에서 15가지를 동시에 합디다. 밥 안 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떡하냐 하면 뭐 애들한테 숙제 안 하고 잔소리하고 친구 전화 받고 TV 보고 또 물 쏟은 거 발로 막 닦으면서 그 한번 동시에 하는데 멀티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동시에 여성들은 이게 좌뇌우뇌가 잘 통하니까. 그 남성들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 내외가 자동차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비게이션 여자가 300m에서 우회전할 때 그때 PD가 그 아내한테 동시에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여자가 300m에서 우회전할 때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300m에서 우회전했게요, 못했게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떠냐 하면 남성들은 손흥민이 축구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대요. 우리는 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깊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요 복잡한 데서 남편이 지금 신경 쓰고 있을 때는 중요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은 다 알았어. 근데 아긴 뭘 알아요? 다 꽝이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당신 좋다고 그랬잖아. 남편은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말이죠. 이걸 잘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남자들은 그게 안 들려요. 근데 일단은 아내가 와서 여보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이게 봐 다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안 들려요. 들으면 남자가 아니에요. 들리면 남자가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다시 해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럼 여러분 감정이 또 확 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축구를 좋아하신다, 야구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잠깐 여보, 내가 중요한 얘기인데 그 야구 보고 중요한 장면 보고 나중에 시간 좀 내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편들이 정말 아내가 급한 것 같으면 텔레비전 딱 끄시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양해를 좀 구하셔도 되고요. 여보, 지금 내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니까 이거 좀 보고 이거 끝나면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그 대신에 부부간에는 이렇게 양해가 되지만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왔을 때 얘기하자 그러면 텔레비전 딱 끄세요. 그냥.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와서 뭐 딱 얘기하면 텔레비전 딱 끄세요. 그리고서 딱 들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순간 당신이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가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손흥민을 좋아도
네가 손흥민보다 더 중요한 존재야. 근데 나중에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가요. 자꾸만 일이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안 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선택적 듣기, 기울여 듣기, 공감적 경청.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공감적 경청은 나중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듣기만 설명을 합시다. 우리가 말할 때도 어떠냐 하면 자기 필터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들을 때도 자기 필터로 들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데도, 그래서 제가 어떠냐 하면 우리 김장로 이 사람은 경기도 총각이거든요. 경기도 총각 틀로 듣고 나는 경상도 여자 틀로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김장로 머리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 처음 해가지고 당신은 머리통이 커 하는 것보다는 더 리얼하고 재밌으라고 당신은 대갈통이 커. 그랬다가 그냥 몰상식한 경상도 여자가 돼서 지금까지 제가 깨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대갈통이라고 남편한테. 제가 4년 선배거든요. 하늘 같은 선배한테 대갈통이 크다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자기 필터로 얘기하고 들을 때도 자기 필터로 들었기 때문에 오해가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듣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 생각의 일부를 전하는 거지만 듣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존재 전부를 당신한테 드립니다. 이런. 그리고 가슴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입을 열면 우리 아이들이 입을 열면 나는 가슴을 연다. 가슴을 열어주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 남자들은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공격적인 성적인 호르몬이,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관계 과정적인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래서 친밀감도 남자들은 공감의 개념이고요. 몸만 같이 쓰면 되고 여자들은 공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느낌과 감정을 주고받는 거. 네, 그래서 남편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찬영사역자 목사님이신데 바쁘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교회에는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집에 늦게 오시고 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어느 날은 일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아내는 저쪽에 있고 식탁에 앉아서 일을 막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일 가지고 와서 우리 아내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는 섭섭해하지 않겠지. 근데 갑자기 그냥 아내가 막 울더래요.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한 공간에 있는 것 가지고는 친하다고 못 느낀다는 거죠. 그 느낌과 감정을. 그래서 내가 어떠냐 하면 오늘 일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아내가 안 울었을 겁니다. 자기가 혼자 있는 거 힘들어해서 내가 오늘 이거 다 가져왔거든. 내가 이거 일할 동안에 고기 좀 있어. 내가 끝나고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해줬으면 했는데 이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런 설명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속으로 어떠냐 하면 내가 일 가져와서 하니까. 그래서 젊은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사님, 한 공간에 있으면서 외로운 것도 아쉬워요. 펑펑 온다고요. 이 얘기가, 여성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 남성들은 좀 알아듣나요? 남자들은 몸이 같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내가 집에 일찍 들어왔잖아. 뭐가 문제야. 밥도 같이 먹었잖아. 뭐가 문제야.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근데 아내들은 뭐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감정과 생각, 느낌, 감정을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몸하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남자들은 나는 이제 집에 일찍 있으니까 이제는 뭐 별일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친밀한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더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들이 나는 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여성들이 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또 이 문제입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죠. 집에 있죠. 그럼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어요. 아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삼시세끼 해주면서 감정이 이게 상한 감정들만 남아 있는데 말이죠. 힘든 감정만 남았는데 그걸 풀어줄 생각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혼이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 문제도 꼭 이거 관련되거든요. 성도
소동이라고 했죠. 남자들은 몸으로 접근하고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한때 그런 게 핫 이슈가 됐어요. 부부 사이에 성폭력이 존재하냐 안 하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한다고 결론 났어요. 부부 사이에도 성폭력이 존재한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열라고 하는 행위가 그것이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계속 몸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요. 그다음에 사랑의 코드도 남자들은 에베소 5장 33절에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respect and love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요게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도 있고 신혼부부 학교도 있는데 젊은 자매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젊은 자매들 화내요. 그리고 딱 나오는 게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37억 남자 중에서 고른 내 남자잖아요. 그렇죠? 내 남자가 멋진 남자가 되려면, 내 남자가 멋진 남자가 되면 누가 이익인 거예요? 내가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존경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어떠냐면 끊임없이 어떠냐면 충고하고 조언하니까, 저는 충고하고 조언했지만 남성들 입장에서는 지적질이잖아요. 그렇죠? 잔소리고.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에 부딪혀서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33절을 영어로 보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는데 그냥 존경하면 must, 반드시 존경해라. 이거 must가 붙는 게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의지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의지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의지 가지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랑도 가지고 마찬가지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 일반 심리학하고 이 성경에 나온 심리학이 뭐가 다르냐면요. 성경의 일반 심리학은 감정이 행동을 일으킨다. 그럼 어느 부분에 맞는 얘기예요. 감정이 행동을 일으켜요. 그러나 성경의 심리학은 행동을 해라. 마땅한 내가 제시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라. 그러면 감정은 생긴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존경하면 우리는 군사문화, 상하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남편 이렇게 떠받는 걸 존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존경은 남편들은 언제 존경한다고 느끼느냐면 남편이 가져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인정해 줬을 때, 돈을 많이 벌어왔든 적게 벌어왔든 애썼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케어하는 자매인데 이 남편이 문제가 생겨서 한약을 지었대요. 그랬더니만 그 한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 뇌를 가지고 참 사시느라고 애썼다고. 그래서 한약을 지어왔는데 이제 남편이 한의사가 뇌가 잘못됐다는 게 기분 나빠서 안 먹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떠냐 하면 작전을 바꿔가지고 자기야 그렇게 뇌가 상할 만큼 그냥 하느라고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그랬더니만 그 꼿꼿한 남편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결과물이든 작은 결과물이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공동체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듯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 같은 성도지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가정이라는 이 생명나무 공동체 여기에도 그런 영적인 권위로 남편을 아버지를 세웠다는 걸 그걸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가르쳐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좋아지라고. 남자 아무리 그냥 뭐 능력 있고 돈 많이 벌어도 혼자 있으면 하나님 좋지 못하시대요. 하나님이 좋게 되는 건 어떠냐면 돕는 배필이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7억 인구 중에서 고른 내 남자가 우리 가정에 가장 제사장이 되게 도와주는 것,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거죠. 저도 이걸 못해가지고 비싼 수업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여자라고 안 산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까지 다 꾸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냐 하면 이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툭 얘기하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여자가 무식하게 이렇게 하고 늘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공부를 쭉 했는데 이걸 가르치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십몇 년 전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잘 놀란다는 게 뭐예요? 예쁘게 반응해 주는 여자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예쁘게 반응했어요. 오빠가 최고야 말이죠. 오빠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막 이런 데도 알아? 막 그죠? 이상한 처음에 멋있는데 가면 이런 데도 알아? 와, 오빠는 모르는 게 없구나. 근데 결혼하면 여긴 어떻게 알았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기름 나물 무치라고 참기름병을 따는데 잘 안 따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제가 억지로 땄죠. 근데 이 참기름병을 들고 서재까지 갖고 갔습니다. 갖고 가가지고 자기야 이거 좀 따줘 하니까 뚝 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게요? 아, 잘 딴다. 그렇게 하고서 어떤 님 들고 나오면서 난 역시 자기가 있어야 돼.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이분은 굉장히 주도적인 분이라 혼자서 잘하거든요. 아니 제가 어느 데는 외국 출장을 갔더니 집을 팔아버렸어요. 아니 참 우리는 산 게 기적이에요, 그죠? 그게 주도적인 여자인데 그거 자기가 다 하더니 갑자기 이걸 따달라니까 잘 안 따지나? 그래서 제가 따니까 금방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툭 따니까 줬더니 와, 잘 딴대요. 그래서 갑자기 또 와는 또 무슨 와냐? 그래서 나가면서 뭐 콧노래를 무슨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이, 감정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감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게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컴퓨터 다 끄고서요, 정리하고서 독에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뭐 또 따줄 거 없냐? 뭘 도와줄까? 이거 여러분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자를 움직이는 힘이 그건데 제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할 때마다 저한테 축복기도 받고 다 제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고 말이죠. 이게 예.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강의하러 갈 때 꼭 남편한테 내가 오늘 강의를 가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아이들한테도 할 때 아버지가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 의견을 들어보자. 여쭤보자.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아라. 손주에게도 어떠냐면 할아버지한테 축복기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 제사장입니다. 그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한테 목숨을 건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자기를 돌봐준 사람한테 인생을 건. 이 연애할 때 이걸 잘했거든요. 연애할 때 이걸 잘하셨어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또 아빠가 불쌍해 보이는데 아빠가 그 연애할 때 불쌍했으면 연애가 될까요? 안 돼요. 연애할 때는요, 엄마는 천사였어요. 아름다운 숙녀였어요. 아빠는요, 멋진 신사였어요. 당당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근데 저렇게 만들어요? 천사를 왜 괴물로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당한 신사를 저렇게 불쌍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배우자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있고 아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관계 방식이 깨졌기 때문에. 관계 방식이 자꾸만 깨지니까 아내들은 자꾸만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애착 관계라는데 그게 형성이 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만 남편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이게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그거죠. 여보,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자꾸만 피하려고 그러고요. 남편은 자꾸만 피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여자들은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해 주는 게 뭐냐면 아내를 안아줘라. 아내 얘기를 좀 들어줘라. 편하게 해줘라. 아내들은 관계가 좋을 때 아내로서의 정체성, 어떤 어려움이 있으라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안아주고 아내 얘기를 잘 들어. 피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남자들은 자꾸만 전통적으로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고 도망치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그런 거. 뭐가 미안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또 모른다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냥
피하려고 말이죠. 모면하려고.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여보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하다. 그러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자꾸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참. 네. 이게 성격 차이가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사탄이 심어준 거짓 신화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난 성격이 안 맞는다. 여러분 연애할 때 성격 같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성격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왜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관계 방식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바꾸는 네, 특별히 경상도 남성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제부도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쉴 데 없이 남자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근데 여성들은 계속해서 뭘 듣기를 원해요. 우리는 경상도 남성이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남성입니다. 크리스찬 남성은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내들은 사랑받지 않으면 저렇게 괴물이 되어져요. 왜 경상도 여자들이 그렇게 세졌을까? 경상도 남편들이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지 않았나라고.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러죠. 저 말로 해야 돼? 제가 지금 아주 기억나는 분 한 분 있는데요. 그분요. 결혼한 지 25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대요. 결혼한 후에. 그래서 왜 그런지 그랬더니요. 연애할 때 많이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식 전에 프로포즈 할 때 확실하게 했대요. 나는 한평생 너만 사랑할 테니까 앞으로 결혼하고 난다면 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걸 남자가 뭘 남자스럽게 맨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 들어왔는데 이걸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졸업을 안 시킨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어떡하나 이거. 그리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싱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 뒤로 가서 엉거춤 안 하면서 여보 사랑해.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3년인가 25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까? 깜짝 놀라죠. 아내가 여보 이거 무슨 짓이야? 그러니 이분이 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숙제야 이거 숙제.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 날은 아내가 정부에서 나오길래 꼭 껴안으면서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보 이번엔 진짜야. 그래서 아내 눈을 보니까 아내 눈에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대요. 그래서 자기가 난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이런 말 하나 못하고 내가 그 집을 사주고 뭘 사주고 딱 한 번도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여보 사랑해. 여보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그냥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네가 뭐하고 살았어 이게. 자기가 많이 아내를 붙들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대화를 할 때도 말이죠. 남자들은 자꾸만 해결책을 얘기해요. 아내들은 공감을 원하는데 여보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남편들은요? 정확하게 해결책을 얘기하죠. 병원에 가봐. 약 먹어. 병원에 가면 되는지 누가 몰라요. 많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픈데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병원에 가버려요. 약 먹으래. 또 뭐 어디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거나 또 직장 가다가 힘들면 야 그만둬. 그만두면 되는지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저희 부부도요. 이제 갈등이 많기 때문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너 만나서 잘 된 게 없다니까 일단 불안하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지나치게 불안해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야, 자기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제가 요 질문했다가 얼마나 무한당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경멸하듯이 눕으면서 야, 골치 아프다. 다 빠져 죽고 말자. 저 40몇 년 전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아주 명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똑똑하다 정말. 이런 걸 모르니까 말이죠.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은요. 당신 엄마하고 나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이게 어떤 감정이 숨어있어요? 당신 엄마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냐? 엄마만큼 나를 사랑하냐? 그걸 묻고 싶은데 남자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암호를 풀 길이 없어요. 이걸 누가 배워봤나요? 누구 먼저 건질래 그러면 왜 둘이 빠졌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분석해요. 그러다가 누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랬대요.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 풀장에서 보니까 당신은 수영 잘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수영 못하니까 내가 어머니 건지고 당신 건질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두 사람 다 건졌다 오늘. 근데 그날 이후로 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근데 아내 여러분 말이죠. 이 남자들은 이 암호를 풀 길이 없어요. 어떤 분은 아주 매스컴의 달인도 그런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주 우리 한국 최고의 달인이 있어요. 그분이 남편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그러니까 남편이 쳐다보면서 넌 그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던 사람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우리 어머니는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빠지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5분 이상 얘기를 못 한대요. 5분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진짜 웃겼다니까. 아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이게 쪼그레 홍보 영상. 살찐 거 같지? 남자는 분석하기 시작해요. 조금. 조금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우리 헤어져. 어?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아 아니야.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그럼 옛날에도 뚱뚱했단 얘기자.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오빠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만하자. 아, 미수가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아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있을 텐데. 저 무서워하는 남성 표정 보셨죠? 우리가 저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남편은 다 무서워해요 우리를. 정답은 뭐예요? 자기는 언제 봐도 내 타입이야.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만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 여러분 정말 저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이거.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도대체 아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감정을요. 내가 이렇게 바꾼 거 이거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어때? 물어보세요. 뭐 바뀐 거 없어? 그러면 또 아주 힘들어서 이거 참 남편 노릇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냥 눈치 보느라고 바빠. 그럼 편하게 여러분 남편은 좀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내가 머리를 바꿨는데 이거 괜찮아? 그럼 남편들이 우와 그거 멋있다. 10년 전뭐 나 바뀐 거 없어? 뭐 바뀐 거야? 도대체 뭘 바꿨어? 또 더 무서운 건 집안에 뭘 바꾼 거 없네요. 바뀐 거 없네요. 그걸 남편들이 또 어떻게 알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 바뀐 거 없나 또 신경 쓰고. 집에 좀 편해야 되는데 뭐 얘도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공감할 때는요, 여러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고 말투예요. 말투가 좋아야 돼요. 그보다 말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표정이 돼요. 표정.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말이 틀렸냐 말 내용 갖고 따지는데요. 말이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된대요. 말투가 38%고요. 표정이 55%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표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이들한테 표정을요. 말투하고요. 좀 부드럽게 온유하게 거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온유한 대답. 페르한 입술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거친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응할 때는요. 반영이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게 뭐죠? 거울이죠. 여러분 다 거울 보시죠? 자주 보시죠? 오늘도 거울 보고 나오셨죠? 저는 사실은 요 넥타이를 안 메고 차 타고 왔다가 거울이 없어서 그 유리창에 대고 이제 넥타이를 제대로 맨날 좀 멋있게 보이고 또 장소에 맞는 복장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울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거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그걸 립스틱하고 발랐냐? 너 옷이 그것밖에 없냐? 너 지금 어디 가는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너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냐? 그런 말 하셨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울은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비춰줬는데 거울을 여러분 다 알아서 웃으면서 바꾸셨죠? 만약에 거울이 너
그것밖에 못했냐? 그러면 거울 어떻게 하겠어요? 깨버리죠. 이래서 소통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소통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반영. 아이들한테도요. 아이들이 나 학교 때려치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그동안? 이 자식이 정신 나갔나?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 깡패 될래? 너 거지 새끼 될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려칠래 그러면 너 학교 그만두고 싶구나. 심지어는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너 나한테 내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또 아내가 그럼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죽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대로. 우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학교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군화요법이거든요. 이걸 가르쳐 드렸더니 어떤 남편이 아내가 그럴 때마다 군화 그럴 때 아내가 뚜껑이 열렸대요. 군화밖에 모르냐고. 그래서 반영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어요. 예, 그랬었구나. 죽고 싶구나 그러면 그랬어. 어떠냐면 너 요새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놈이 죽고 싶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예, 아빠도 엄마도 옛날에 죽고 싶은 적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2% 내지 4%밖에 안 된대요. 왜 얘들이 얘기 안 할까요? 하면 늘 엄마는 그냥 정답, 아빠는 정답만 야단치니까. 근데 이 공감은 엄청나게 치유를 가져옵니다. 힐링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부산역에 내렸는데 부산에 이제 강의를 가는데 부산역에서 부산 공항에서 우리 김 장로가 누구를 만나게 됐었어요. 그 만나고 올 테니까 저보고 책을 하나 주면서 이거 좀 잘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부산 그 공항 화장실에다 놓고 온 거 있죠.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늘 아버지로부터 야단 맞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떡해요. 책 달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화장실에 놓고 왔어. 그때 우리 김 장로가 뭐라 그러니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제가 그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머리라고 갖고 다니냐? 내가 뭐라 그랬어? 근데 그때는 제가 침을 꼴깍 삼키고 말이죠. 괜찮아. 다 잃어버려도 돼. 나만 안 잃어버리면 돼. 그러면서 제 어깨에다 손을 탁 얹는데 제 눈에 눈물이 안심되어지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사실. 이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그래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가장 최고의 장소예요. 십자가가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 같이 그렇게 하늘을 사랑하는 십자가에 박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거기서 가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말 다른 사람이 만나거든요. 얼마나 다른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강정 내가 정말 천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천사가 아니라 아주 투사더라고요. 왜 이렇게 강적을 만났나? 저도 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꾸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잠깐만 나가는 거예요. 제 모습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잘 나타나는 사람이 거울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 마음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그것이 저의 삶의 태도라고요. 이 사람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래요. 좀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뭐라 그러면 네 이사장님 잘 알았습니다. 남편한테요. 그 말이 되는 얘기 아니죠. 그럼 제가 또 잘못했구나.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접근을 잘못했거나 반응을 잘못했구나. 여보 미안해.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가정은 그래서 정말 소중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언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언양교회 가면 정말 부부가 행복해지고 정말 그 세상에 그런 성과 빛이 역할하는 그런 성도들이 양성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먹고 무엇으로 들어요? 무엇으로 보세요? 눈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또
귀도 듣고 입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다치면 맛도 몰라요. 마음이 다치면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정답이 답이고요. 해결책이 답이 아니고 공감이 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공감이 답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있으면 한번 공감이 답입니다. 꼭 공감해 주세요. 공감.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아멘 하는 거 화답하는 거 좋은 거예요. 고신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거 굉장히 목사님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았어요. 그런 짧은 멘트 한마디가 정말 이게 생명나무 공동체거든요. 자꾸만 뭘 잘하라고 지적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이걸 이게 선악과의 공동체예요. 이 사탄이 와서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과로 공동체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걸 생명나무 공동체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 생명이 자라는 거죠. 저는 언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